네, 오늘 주제는 이제 국내 AIDC 개발 트렌드 및 시장 전망입니다. 여기에 뭐 건축사분들, 건축가분들 계시는데 디테일한 설계에 대한 논의를 한다기보다는 이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앞으로의 시장이 전망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주제를 좀 논의하고자 하고요. 이 분야를 뭐 제가 모든 걸 다 아는 분야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열심히 공부하고 경험했던 걸 바탕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앞에 보이는 건물이 지금 앞서 소개해 주신 이제 하나가 12조 정도를 써가지고 그 국방 AI DC로 전환을 되겠다고 하는 창원 IDC고요. 창원 IDC도 시대의 격변을 좀 맞았었습니다. 처음에는 클라우드 쪽으로 진행을 하다가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뭐 PF 경색되고 LOC 요구 받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하다가 중단이 됐었고요. 그게 발판으로 삼아서 지금 국방 AI DC로 변모하고 있고 최근에 뭐 블랙웰이나 루비 제품을 검토하면서 AI DC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게 목차는 AI DC 개발 트렌드와 시장 전망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세부사항은 뭐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AI DC 개발 트렌드 분야입니다. 얼마 전에 발표했던 3대 메가 프로젝트 중에 AI 데이터 센터가 있었습니다. 1단계 8.4기가와트를 기반으로 해서 울산, 동해, 세종, 그 다음에 중부, 대경, 호남, 강원 통틀어서 8.4기가를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2단계 10기가는 이제 SK가 온전히 쓰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와 민과 이제 정부가 하는 프로젝트고 이 외에도 지금 민간에서 준비하는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규모가 큰 규모들이고 200메가 이상을 준비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들한테 주는 게 한동안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의 어떤 협소했던 시장이 지금 크게 확장을 하는 시기가 될 거고요. 대부분 정보를 아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요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점점 데이터 센터는 좀 확장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민간이 주도해서 원팀으로 기가와트급 AIDC를 구축하는 겁니다. 이거가 되는 이유는 사실 민간만 해서 가지고는 데이터 센터 개발하기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인력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네트워크 지원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큽니다. 네트워크를 결국은 임차인들이 다 고스란히 비용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거를 민간에서 끌고 가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는 AI 그 에너지 고속도로에 포함돼가지고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서 지방으로 분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AI 생태계에서 지금 엔비디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GTC 2026에서 발표한 젠슨하게 발표한 AI5 레이어 레이 케이크입니다. 보시는 바처럼 이제 에너지가 제일 먼저 바탕이었습니다. 최근에 뭐 이렇게 제가 그전 강의에서는 이제 주식 얘기를 했을 때 귀에 쏙쏙 들어왔었는데 요즘은 좀 살짝 오르고 있으니까 그래도 해보면 우리가 뭐 광통신, 전력주 이런 것들이 활성화됐던 이유가 이 생태계에서 가장 밑받침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된 이제 주식들이 많이 올랐던 게 사실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칩입니다. 얼마 전에 한참 광풍을 불었던 광통신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칩 안에서의 네트워크의 병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구리선이 아닌 광통시선으로 대체를 해야 되고 네트워크도 마찬가지 광통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칩과 관련된 주식들이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제 모든 걸 하나로 다른 게 인프라스트럭처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 이제 데이터 센터가 있는 거고 우리가 쓰는 모든 데이터는 무선 통신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에 다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 생태계의 필수 불가결한 존재는 데이터 센터인 거고요. 그거를 위해서 모든 게 이제 반도체 칩이 됐든지 뭐든지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지금 현재 계속 싸우고 있는 그 모델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LLM이든 VLM이든 뭐 GPT든 다양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속이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요즘에 뭐 얘기하는 로보틱스가 됐던 AI 코드가 됐던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 사실 이 상담 분야는 지금 투자하기 바쁘지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단계에서의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는 것도 이 모든 게 AI 생태계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최근 6월에 GTC 타이페이에서 이제 젠슨왕이 발표를 한 건데요. 1시간 57분짜리 발표 내용입니다. 상당히 들을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은 발표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에이전트 툴 키트를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더 이상 GPU만 파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젠슨왕은 GPU를 넘어서 에이전트, 그다음에 뭐 로봇
로보틱스 등을 이제 넘어가지고 AI 생태계에 대한 플랫폼을 꿈꾸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번에 루비를 발표하면서 에이전트를 발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베라 CPU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호퍼라든지 블랙엘은 GPU만을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에이전트를 위한 CPU를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스택 시스템인 베라 루비를 발표했고요. 그리고 에이전트가 가능한 새로운 PC를 마이크로소프트와 개발한 것도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을 위한 피지컬 AI 시대를 위한 준비를 하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전틱 AI를 위한 베라 루비가 AI 팩토리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제는 GPU 세대 교체가 아니라 AI 팩토리의 토큰, 원가 경쟁을 해야 되는 공식화한 행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까지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뭐 호퍼나 블랙엘이나 이런 것들을 썼을 때 그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었다면 지금은 토큰 원가 경쟁을 우리가 어떻게 창조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겁니다. AI 시대의 화두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LLM, 멀티모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조금 겪고 있는 할루시네이션이 지금 업계에서는 이걸 어떻게 없애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 AI, 우리가 뭐 갤럭시나 뭐 이런 것에서 이제 점점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올해가 젠슨왕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AI 에이전트 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소버린 AI이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소버린 AI를 주장하기 전에는 상당히 이게 필요하냐, 돈 낭비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이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은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 예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에서 그 드론으로 공격을 했을 때 머스크가 스위치를 끈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드론이 무력화가 되는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소버린 AI를 나머지 다른 나라 거를 LLM을 쓴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지원을 안 해주게 되면은 파운데이션 모델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국원의 LLM 보유는 이제 AI 시대에서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가장 많이 데이터를 쓸 이제 피지컬 AI입니다. 휴머노이드 자율주행. 우리가 대학생 때도 뭐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를 많이 있었지만 자율주행에서 지금 핵심 근간은 제조사가 어떻게 이걸 담보할 거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기존에는 블랙박스 효과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얘네가 담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조사가 보증을 하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지금 젠슨왕이 발표를 하면서 좀 풀었던 내용들이 있고요. 결국은 이제 아이언맨의 자비스 같은 AGI 시대가 이제 향후에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AIDC 개발 화두는 뭐냐라고 봤을 때 저는 냉각 방식이라고 봅니다. 지금 DLC에 대한 내용은 많이들 아실 겁니다. 거기에 지금 설계를 하고 이거 구축을 하는데 리퀴드 쿨링과 에어 쿨링의 비율을 도대체 얼마를 해야 될 거냐, 향후에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이제는 네오 클라우드 시대입니다. GPU 애저 서비스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가 국내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GPU 애저 서비스를 하려고 그러면 GPU를 빠르게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랑 또 연관이 냉각 방식과 연관이 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은 빠른 공급입니다. GPU 생산 속도가, 출시 속도가 1년 단위로 줄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지금 가장 큰 화두가 얼마나 빨리 공급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축가에서 이제 협회에서 이제 고민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지금 현재 포항이라든지 군산, 그 다음에 뭐 동해 이쪽에서는 모듈러 데이터 센터랑 PC를 혼합해서 짓는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까지 모듈러라고 하면은 우리가 주거나 준주거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준주거랑 준주거가 아닌 데이터 센터에 좀 접목을 해야 될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엔드 유저 단에서 이제 우리랑 협의를 할 때는 당연히 3년 남고 뭐 4년 남은 물건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지 않습니다. 1년 안에 공급할 수 있는 거, 2년 안에 공급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까지 해왔던 전통 건설 방식에서의 변화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주요 용어들은 가볍게 지나가겠습니다. 뭐 CSP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얘기하는 거고요. MSP는 뭐 매니저 서비스 프로바이더, LGCN, 삼성, SDS.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데이터 센터를 운영했던 코로케이션 사업에서 운영했던 사업자들입니다. 오코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쓰이는데 이건 오퍼레이팅 컴퍼니라고 데이터 센터 운영사를 뜻하고 있습니다.
수전 용량은 아시는 것처럼 총 전력량이고요. IT 로드는 이제 개별을 해서 장비가 쓰는 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AI 데이터 센터라고 가면서 뭐 1.25, 1.2, 1.3까지 지금 굉장히 요구받는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나타내는 이제 PUE에 대한 수치가 있고요. IT 장비가 사용하는 전력량의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1에 가까워질수록 IT 장비에 온전히 전력을 주는, 그래서 개발 사업으로 따지면은 이게 사실은 돈입니다. PUE를 낮추는 게 개발업자한테는 돈이 되는 겁니다. 그 티어는 이제 등급에 대한 분류입니다. 이거는 티어 3가 거의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네오 클라우드는 고성능 GPU를 자체 구입해서 GPU에 서비스를 영위하는 거고요. 미국에서는 시간당 가공 구조가 있고 연당 가공 구조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지금 연당 가공 구조를 하고 시간당 가공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건축 공사비는 좀 많이, 건설 공사비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대신에 환율이라든지 수급에 대한 문제로 MEP에 대한 것들이 많이 늘어가지고 최근에는 170에서 한 20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엣지 시장도 마찬가지고 엣지도 10메가급 기준으로는 뭐 170억에서 200억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용어의 BTS는 이제 빌드 투 슈트 방식으로 고객에 맞춰서 하는 거라서 가장 이상적이고요. AI 데이터 센터에서는 사실 BTS 방식이 되어야지만 저희들의 고민이 좀 많이 사라집니다. 멀티 테넌트는 기존에 계속 했었던 다양한 고객들을 이제 태핑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신 데이터 센터 트렌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분야에서도 사실 우리 건축 사업과 건축가 협회에서 좀 많이 정보들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망 중립은 예전에 통신사가 위주로 다 했던 거는 통신망을 가지고 했었는데 망 중립이 오면서 어디 데이터 센터에도 똑같은 통신사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면서 통신사의 힘이 좀 줄어들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MMR은 이거는 뭐 네트워크 트래픽 소통 목적의 물리적 회선 연결이고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는 MMR 장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코어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뭐 건물 껍데기 짓는 걸 얘기하고요. MEP는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상명 공간이라고 하면은 이제 데이터 센터를 팔 수 있는 공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스팅, 그 다음에 회선 서비스까지 있죠. 최근에 이제 IX나 SC가 되는 회선에 대한 문제들이 있고, 아까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회선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동안은 지방으로 못 갔던 이유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뭐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소위 뭐 업계에서는 부산이 인터넷 속도가 제일 느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해저 케이블 들어왔다가 유광국 찍고 다시 내려와서 라고 하는데 지금은 포터 증설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에는 IX도 있습니다. 네. 이제 전력 보통 이제 40메가가 가장 많은 이유가 한전의 기준이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전력이 작을 경우는 이제 투투나인으로 전력을 공급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투투나인은 아파트에도 공급되는 전력이라서 민원의 요소가 조금 적습니다. 그 두 개 별도 변전소 인입을 합니다. 최근에는 변전소에 여유가 없다 보니 이게 그 한 변전소에서 오는 경우도 인정을 해줍니다. 10메가 미만일 경우. 근데 이때 예비을을 받는 경우와 예비갑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예비갑은 용어 자체가 동일 변전소의 동일 전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변전소가 셧다운 되면은 이거는 사실 죽는 이슈가 있고요. 예비을은 다른 전압 또는 다른 변전소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메가에서는 예비을까지도 한 변전소에서 나옴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센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력을 큰데 1호사 전력에 대한 거고요. 고객이 직접 시공해야 되고 민원 발생이 가능합니다. 얘는 이제 강압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 개 변전소에서 2회선 인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상면의 구성 요거는 서버가 모여가서 렉을 이루게 되고요. 렉이 모여서 컨테이너부터 IC를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모여서 데이터 홀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 서버 단위가 그냥 CPU 단위였기 때문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렉이 42유냐, 48유냐, 52유냐에 대한 개념이었다고 치면은, 지금 뭐 블랙웰 같은 경우는 저 서버 하나가 먹는 전력이 12.5kg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봤던 렉 하나가 먹던 전력을 얘가 먹게 됩니다. 그리고 베라루빈의 울트라까지 가면은 렉당 전력 밀도가 600kg까지 올라가고요. 이번에 발표한 파이만은 1메가가 넘을 거라고 저희는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MEP 구성 요소입니다. 이거는 뭐 아시는 냉동기 부분이 있고, 순환 펌프, 냉각탑, 뭐 크라,
그다음에 CTTS, UPS, STS, 발전기, 뭐 서버 등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발전기나 CTTS 같은 경우가 상당히 롱리드 아이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데이터 센터의 핵심은 공사 기간이 아니라 이거를 발주해서 시공까지 완료하는 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듈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듈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시행자가 미리 선발주를 하는 군산 같은 케이스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해외사가 이 발전기 벤더사와의 협력에 대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나마 이제 예전에 CSP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무조건 UN 인증을 받은 뭐 커미스 이런 제품을 썼는데 커미스는 최근에 한 26에서 30개월 정도 걸리고요. 하지만 보도왕이라는 제품처럼 뭐 프랑스산인데 중국이 인수해서 가장 큰 리스크가 있는 제품이지만 납품 기간이 좀 빠릅니다. 근데 리테일 시장, 그러니까 즉 10메가 미만의 엣지 시장에서는 요즘에 보도왕 제품 좀 쓰고 있는 추세고요. 최근에 국내에도 다양한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 수급에 대한 문제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AI 경쟁력 심화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는 편은 이제 최신 버전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LLM의 어떤 그 관계사들이 끊임없이 경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엔트로피, 오픈AI, 키미, 알리바바, 메타, 뭐 스페이스X, 자 같이 이제 딥시크랑 실학에서 이제 이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지금 현실에 놓여 있는 거고요. 그 덕에 저희는 여러 가지 한 4가지 이상의 AI 모델을 뭐 유료로 사용하시는 분도 있지만 공짜로 쓰는 분들도 있었던 것들은 이들은 지금 옛날에 인터넷 시장처럼 구글이 될 거야 네이버가 될 거야 하는 전쟁 시장이 됩니다. 최근에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구글이 네이버를 국내에서 이겼습니다. 그거의 역할을 한 게 제미나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데이터 센터의 요구사항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전력 밀도입니다. 이 렉당 130kg가 등장을 했고요. 루비는 이제 400kg에서 600kg까지 가는 시장입니다. 사진을 찍으시니까 다 크겠습니다. 냉각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DLC 적용입니다. 뭐 RDH라든지 뭐 리어도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검토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젠슨왕에서 풀어준 것들은 DLC 방식입니다. 이게 가장 효율성이 높고요. 액침 냉각 같은 경우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좀 검토할 때 이슈가 존재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대체 전력 솔루션들에 대한 개발들이 계속 있습니다. 자가 발전이라는 방식이 미국에서 도입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선박 엔진들이 가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2달 전인가 선박 엔진을 발주하는 회사들이 우리 국내 3사가 주가가 상당히 오른 적이 있었는데 얘가 24시간 동안 배가 운영되니까 엔진도 가동돼야 되고 뭐 4행정 사이클과 2행정 사이클이 있는데 요 행정에 대한 부분들이 데이터 비상발전기 혹은 발전 전원으로 쓸 수 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대로 그 앞에 것들이 너무 주문이 많이 밀려 있고 미국 내에서 전력이 없다 보니까 지금 선박 엔진까지 가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확장 가능한 설계입니다. 최소 3회 이상의 기기 교체 사이클이 이루어집니다. 기존의 데이터 센터는 CPU 기반이었기 때문에 뭐 10년을 쓰든 뭐 이렇게 쓰고 있었던데 현재 모델에서 AI는 GPU 교체를 3년에서 5년 주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건물의 내부 연한은 뭐 40년 정도 되는데 그 안에서의 사이클들이 바뀌니 그럼 그 안에 냉각 방식과 모든 것들이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러가 인기인 이유는 모듈러는 옆으로 붙이면서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듈러를 해외에서는 땅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좁은 땅에서 그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네, 고성능 GPU 변화입니다. 2022년에 호포가 처음 나왔습니다. 이 호포는 생성형 AI 시대의 개막을 이루어줬습니다. 학습을 하는데 호포가 상당한 역할을 했고요. 대규모 언어 모델신을 연 GPU입니다. 24년에 블랙엘이 나왔습니다. 학습만 하면 돈이 안 되니 추론까지 이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때 최초로 순행식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FP4에 대한 이제 그 학습에 대한 펜타플록스만이 달성하고 최초 렉스케일의 GPU 아키텍처를 완성했다. 그래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요. 아직 국내에는 도입된 사례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년에 베라루빈입니다. 이건 첫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이전틱 AI고요. 앞에서 보던 대로 이 4배의 성능을 달성했고 6개 칩 통합 설계로 추론 성능을 5배 향상을 시켰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파이만은 이제 기계 자체적으로 AI 수행을 한다는 컨셉이고요. 그럼 여기서
22년에서 24년에 넘어갈 때 얘 둘의 그냥 성능만 보면은 그냥 두 배가 성능이 발달된 거고 뭐 가격도 두 배. 뭐가 낫냐라고 했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100만 토큰당 생산 비용을 35배 절감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랙엘을 지금 홈이 이제 주목을 받는 이유고요. 넘어오면서는 토큰 비용을 생산할 때 10분의 1로 개선을 하였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향후의 미래의 AI 팩토리 시대로 봤을 때의 핵심 내용이고요. 블랙의 B200과 베라루빈 200을 비교했을 때 다른 수치들에 대한 부분보다도 저기 인플루언서나 트레이닝 수치의 5배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분야입니다. 이제까지는 GPU 중심의 설계였다면 베라루빈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공동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야 누가 얼마를 GPU를 막 확보했어 이런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야 메가당 얼마나 싸게 토큰을 만드는가가 경쟁의 기준이고 미국에서는 질문이 데이터 센터의 질문은 딱 100만 토큰당 너는 얼마 들어? 이게 지금 화두인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냉각 기술의 변화입니다. 예전 한 15년, 20년 동안은 그냥 공랭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공랭이 지배를 하다 보니 그냥 쭉 설계에도 뭐 큰 변화 없이 층고에 대한 변화만 일부, 하중에 대한 변화만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액체 냉각 시대로 오다 보니까 좀 급격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이렉트 쿨링이랑 액체 냉각이랑 비교했을 때 이론상으로는 가장 좋은 건 액체 냉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체 냉각을 쓰지 않는 이유가 가장 첫 번째는 엔비디아 젠슨왕이 아직 이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허락? 개런티를 안 하고 있는 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쓰는 그 오일이냐 뭐 윤활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소냐 오일이냐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디벨로퍼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를 그러면 누가 설치할 거냐 이거든요. 기존의 항원항습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사업주가 설치를 해줬는데 그러면 얘는 냉각을 시키는 요소니 사업주가 설치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이는데 내가 이걸 설치를 해놨는데 나중에 와서 보는 사용자가 나 이 제품 안 쓰는데? 라고 했을 때 논란들이 좀 가장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액신냉각 고객을 위해서 항원항습기도 빼고 다 비워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BTS 적용을 했을 때는 이 방식이 가능하겠지만 BTS 적용이 안 됐을 때는 아직까지는 논란의 이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AIDC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예전에 계속 미국에서 2023년 4년까지 엄청난 GPU 인대 사업을 하면서 학습 중심의 사업을 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추론 중심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25년, 20년 GPU 수가 70% 이상이 추론으로 변화했습니다. 누가 표현하기를 학습은 우리가 이제 자녀를 키울 때 대학생까지가 이제 학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 돈 투자해가지고 애를 이제 공부를 시켰으면 이제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 가야 되는 시장. 이게 이제 추론의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뭐 지금 현재는 네오 클라우드, 미래는 AI 팩토리 시장이 될 거고요. IaaS, SaaS, PaaS 중심이 GPU 서비스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이미 토큰 중심의 회사로 바뀌고 있고요. GPU 인프라 위에서 LLM이나 AI 모델을 돌려서 토큰을 생산해서 파는 서비스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정리화된 설계 스펙이 과거에 있다라고 하면은 현재는 국내에서 운영 경험이 없습니다. 이제 막 태동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에 대한 레퍼런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단계고요. 에이전트 AI 이후의 주 모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글로벌 CSP 중심이었다면 현재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사, 기업 R&D, 모델 훈련 주체 등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뭐 B2B 앱 개발사라든지 사스 기업, 뭐 이런 엔지니어 업체들이 할 거고요. 그래서 수도권 중심의 사용자 중심이었다면 네오클라우드는 대규모 전력의 저렴한 카펙스랑 오펙스가 되고 고성능 네트워크랑 PUE가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강원도가 이제 뜨는 이유도 이것 중에 하나거든요. PUE가. 그러니까 고성능 네트워크에 대한 논란들이 계속 많았으나 현재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에서 좀 지원이 있던 부분이다 보니까 진행이 되고 있고 결국에 미래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최적화가 될 겁니다. 심지어 이제 과거에는 뭐 잘 아시는 AWS, MS, 구글이 있고 현재는 들어보였어요. 코어이브, 람다, 그다음에 네비우스. 근데 지금 코어이브랑 네비우스 같은 경우 국내 진출을 지금 꾀하고 있습니다.
국내 비즈니스에서 자기들이 와서 향유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장에서 지금 태핑을 하고 다니고 있고요. 미래는 투게더 AI, 그록, 그다음에 뭐 애니스퀘어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티어는 이제 GPU 사업, 그다음에 밸류 에디드로 이제 AI 팩토리 형태의 하이브리드 비즈니스 모델이 국내에 좀 출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에 현재 GPU 서비스하는 거는 뭐 다양한 기업들이 있지만 크게 지금 SK텔레콤, 네이버, 삼성, SDS가 있습니다. 포지션은 뭐 GPU 서비스, 그다음에 서비스, 뭐 소버린 AI 팩토리, 기업 추론 관리형들이 있고, 현 인프라에서 뭐 핵심 자산은 SK텔레콤은 통신 인프라랑 그다음에 가상 AIDC, SK그룹의 AI 팩토리 연계가 되고요. 네이버는 자체 LLM, 그다음에 서비스 운영 경험을 통해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 SDS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 SDS가 MSP로 계속 1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기업 고객 접점이라든지 그다음에 SI, MSP, 그다음에 보안운영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스크도 존재를 하고 있으나 첫 검증 시점은 B200 DXX 서비스 가동률, 그다음에 장기 용량 계약 체결에 대한 문제들이 있을 거고요. 네이버도 지금 계속 연임없이 발표하고 엔비디아가 지금 3대 주주로 등극할 만큼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삼성 SDS는 홈페이지 가보면 과금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의 과금을 내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이 금액이 대략적으로 뭐 3년 약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월 서버당 서버 하나에 GPU가 9개 들어있거든요. 8개 들어있는데 그거 서버 하나당 월 4천만 원을 내고 쓰는 경우입니다. 그게 심지어 46% 할인해준 금액이고요. 1년 과금이면은 거기에 100%를 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앨리스 그룹, 그다음에 모레, 베슬 AI 등등 네오 클라우드 진출을 준비하고 있고요. 뭐 모레라든지 베슬 AI 같은 경우는 뭐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많이 안 들어보신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미팅을 해본 결과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많은 용량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냉각 방식 네오 클라우드 빠른 공급입니다. 그럼 여기서 개발 트렌드가 어떻게 될 거냐? 냉각 방식에서 사실 DLC 도입 결정에 대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얼마의 비율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중이 또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센터 그러면 1.2톤에서 1.5톤, 최근에 많아도 2톤, 나는 공격적으로 2.5톤 정도까지 갔지만 현재는 3톤까지도 고려하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창원에 있는 데이터센터는 지금 3톤으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NCP 파트너사와 협업이 필요합니다. NCP라고 하는 거는 엔비디아 클라우드 파트너이고요, 프로바이더들이고요. 여기에서의 관계된 애들이 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실 지금 현재의 현실입니다. 그 네오 클라우드를 고객을 맞으려면은 얘들이 적용할 GPU 모델이 뭘까? 교체 주기가 3년일 때 내가 뭘 대응을 해야 될까? 그 다음에 AI GPU 클러스터 구성을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얘는 BTS 방식이나 선행차가 사실 좀 필수인 상태라 지금 필수인 상태입니다. 빠른 공급을 하려면 모듈러랑 PC 공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급망을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선호하지 않는 고객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국내에서의 어떻게 이제 할 거냐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선호도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진행하는데 1년 이내 준공이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기존과 다르게 AIDC에서 설계가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설계사랑 그 다음에 NCP 파트너사랑 협업 구조를 통해서 설계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이퍼DC는 선임차사를 통해서 BTS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지만 조금 문제가 없을 거고, 선임차사 없이 과한 설계를 바탕으로 개발하기에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여기서도 사실은 오늘 오신 분들 중에 CM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CM분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데이터센터를 착공을 해서 3년간의 고객을 진행하는데 수많은 설계 변경들이 일어날 거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착공한 데이터 센터들은 그때 CM에서 어떤 가이드를 주고 건설사랑 어떤 협업을 하고 발주처랑 어떤 협업을 해서 가격 역할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많이 상당 부분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는 국내에서 하는 컨퍼런스들, AI 관련된 컨퍼런스들을 좀 많이 가셔서 관계를 맺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슈나이더라든지 뒤에서 뭐 설명드리겠지만 다양한 업체에서 그 디자인 컨퍼런스, 레퍼런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습득을 하셔가지고 그 가격 역할, 그러니까 현재 착공해가지고 중간에 AI로 변화된 거에 대한 가격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제 AI 설계 컨퍼런스입니다. 회사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얘는 저기 그 업타임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이제 이 전력 파워들이 여기는 5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는 4개를 구성하고 어디는 5개를 구성하고 이 5개들이 얘들을 이제 백업하는 거고요. 저 CDU에 대한 장치의 위치도 사실은 나는 물에 어떤 노출되는 게 싫어. 그러면 항원화습기랑 대치하는 고객이 있고, 야 아니야, 나는 효율을 더 원해. 그래서 나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요금을 오페스 비용을 최소화하고 싶어. 그럼 렉 옆에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타임 같은 경우는 CDU를 이제 저쪽에다 배치를 해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칠러랑 뭐 제너레이터의 배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 이 AI 데이터 센터는 뭐 5에서 5개에서 4개를 분산할 거냐, 4개에서 3개를 분산할 거냐에 대한 이제 업계에서 설계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이는 5메가 데이터홀은 36개의 렉을 수용하고, 그다음에 3개의 1.2 CDU, 그다음에 뭐 M 플러스 1 구성치 뭐 3.75. 여기 지금 보이는 3개의 CDU 1.25는 N 구성입니다. 우리가 데이터 센터 그러면 N 플러스 1이 공식화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효율을 따집니다. AI 설계에서는 N 플러스 1의 안정성보다도 내가 얼마나 돈을 써서 토큰을 얼마나 싸게 하는 게 경쟁이기 때문에 야 굳이 CDU가 N 플러스 1일 필요가 있어?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UPS의 그 전원 구성도 N 플러스 1에 우리는 캐처를 기존에 했다라 그러면 지금은 5개를 배치하고 4개가 써가지고 3개씩 꽂히기 혹은 4개씩 꽂히기 하는 방식들이 안정성을 담보해주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슈나이더입니다. 슈나이더가 발표한 저기는 이제 GB300 모델을 발표를 했고요. GB300 모델에서 그다음에 이번에 베라루빈 제품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인터넷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GB300은 NVL72는 뭐냐면 이제 엔비디아 링크로 연결된 72개의 GPU, 서버 9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에서 최적화는 슈나이더는 GPU 1152장으로 봤습니다. 베라루빈으로 오면은 얘가 해서 최대화할 수 있는 GPU의 수는 2304장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얘의 시기마다 다르고요. 구성마다 공간이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가 만들어 놓은 거는 GB300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데이터 홀만 구성을 하고 양쪽에서 이제 하고 수행식 지급하는, 지금이랑 그렇게 뭐 다르지 않고 CDU 정도만 첨가되어 있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베라루빈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들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장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 장비도 내가 뭐를 원했을 때의 구성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맥스P라고 하는 가장 많은 토큰을 생성했을 때 혹은 토큰을 가장 효율적으로 생성했을 때의 설계 값이 달라집니다. 기존의 블랙엘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CDU가 첨부되고 그냥 어떤 그 공랭과 그러니까 AC와 LC의 비율이 조정됐다 그러면 지금 루빈 시대부터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도래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맥스P 때는 IT가 10.2메가 정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맥스Q 같은 경우는 이제 M 플러스 1로 설계를 해서 12.7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루빈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N을 설계했고요. 여기서는 M 플러스 1을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일레벨 국제 때 어떤 게 좋을까에 대한 컨설팅을 사실 자기들은 테스트를 해보고 이 나와 있는 설계 레퍼런스는 글로벌에서 실제 구축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레퍼런스를 한 거라서 고객마다 좀 차이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네트워크 장비나 넷 장비에 대한 것들이 이제 킬로와트 수도 달라지고요. 얘도 이제 전력을 먹습니다. 그리고 맥스큐 때 얘는 렉당 전력 밀도를 최대 188, 최대 227로 구성을 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트레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같이 그 고민을 할 때 야 3년마다 주기가 바뀌고 다양한 뭐 칩들이 개발되는데 이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고민에 트레일이 내놓은 답은 스윙칠러입니다. 이 스윙칠러라고 하는 이제 드라이 이제 쿨러의 장비에서 기존에 쓰는 냉각탑도 필요하고 드라이 쿨러도 필요한 상황에서 그러면 내가 2대 8이냐, 9대 2냐, 3대 7이냐, 10대 빵이냐를
이 스윙칠을 통해서 얘를 옆으로 붙이고 옆으로 붙여가지고 하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뭐 이걸 소개했던 뭐 쪽에서는 얘기하는 게 국내에서 이걸 과연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설계의 인프라, 우리 국내 정서에서 안정성을 택하는 사람들이 이런 모험적인 걸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고객의 변화와 이것들을 담기 위해서 그다음에 설계와 CM과 그다음에 디벨로퍼들의 고민은 이 고민까지는 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요구하는 LC와 AC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값이 결국은 돈과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뭐 LC를 9로 놓고 AC를 3으로 놓으면 엄청 안정적이죠. 누가 와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업을 시행하는 입장, 그다음에 이걸 쓰는 입장까지도 이 비용에 대한 로스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AIDC 트렌드에서 크게 세 가지로 했는데, 자, 우리가 개발할 때 어떤 GPU를 쓸 거야? 그래서 나는 무슨 고객을 상대로 할 거야에 대한 고민이 지금 현재 개발 트렌드의 하나로 있고요. 하나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AC와 AC의 비중을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가 공급이 가능한 설계를 하고 개발을 할 거야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개발 트렌드에서 2026년 시장에서는 국내에 26년 말에 준공되는 물량이 없다 보니까 그거는 포기했습니다. 27년 갔는데 27년도 뭐 그닥 많이 없습니다. 말돼야지 28년을 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27년은 베라루빈을 써야 되고요. 28년이 넘어가면은 베라루빈 울트라를 써야 됩니다. 얘도 전력 밀도가 200에서 300이 600으로 바뀌는 시장이 보상.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거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고민은 우리 건축가협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디벨로퍼들이 패스트 팔로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퍼스트 무버 시장은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 시장의 3년 후행 정도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기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 변화되는 시장에 대해서 빠르게 팔로우를 해서 거기에 대응해야지만 저희가 이제 AIDC 개발 트렌드에 좀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전기, 현재는 AIDC 기계 비중이 높았으나 미래는 빠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 건축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기계나 전기랑 대화를 제가 요즘 최근에 많이 해보거든요. 저는 좀 많이 좀 답답함을 느끼는 게 엄청 보수적으로 봅니다. 이 구성은 안 돼요, 저건 안 돼요, 뭐 이건 안 돼요. 근데 디벨로퍼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다 돈이거든요. 이 효율을 왜 이렇게 써? 그리고 공간 구성도 상당히 중요한 게, 예전에 클라우드는 뭐 레이턴시에 대한 비율이 뭐 그렇게 안 냈다면 얘는 얘 시스템 자체로 렉당 렉 사이의 레이턴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간 구성을 어떻게 효율하게 하느냐, 그 다음에 뭐 MLR을 어디다 놓느냐, CD를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서 그 기계와 전기, 그 다음에 통신이 가지고 있는 소스를 우리가 어떻게 조합을 하냐에 따라서 이 건물은 확연히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사실 이제 건축이 다시 주도를 하는 시장으로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